무비걸스 큐레이터 윤나리입니다. 영화 잘 보셨나요? 인사이드 루인은 지난해 칸 영화제에서 신사위원 대상을 받은 작품입니다. 그리고 코엔 형제가 내놓은 오랜만에 신작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의 독특한 점은 수미상과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마치 한 곡의 노래 같다는 느낌도 주고 있고요. 그 노래 가사를 살펴보면 제일 처음 불렀던 행미 같은 노래는 날 매달아줘 난 곧 죽어 사라지겠지 라고 해서 뒤에 이어진 노래들도 살펴보면 가사가 전반적으로 좀 우울한 편입니다. 제인 왕비의 죽음 같은 경우도 아이를 낳다가 비극적으로 죽게 되는 왕비의 심정을 살린 그런 노래 가사였죠. 이렇게 좀 우울한 그리고 어두운 분위기를 띠고 있는 이 영화적 시기는 포크 음악의 전성기가 오기 바로 이전의 시기입니다. 그 이전에 한 7일 정도의 시기가 이제 영화 속에서 다뤄진 것인데요. 흔히 사람들이 밥 딜런 이전의 포크 음악 그 시기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마지막에 발견을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두 번째 그 도돌이표 된 것 같은 장면에서 밥 딜런이 살짝 등장을 했었죠. 그 곱슬머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밥 딜런이었고 그때 부른 노래가 페어웰이라는 밥 딜런의 미공개 발표곡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이드 루인의 OST의 이 미공개 발표곡이 새로운 스튜디오 버전으로 수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가 포크 음악을 다루고 있는 만큼 포크 음악의 시기적인 특징을 아는 것도 영화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포크 음악은 그 미국의 50년대 비트 문화의 아이콘처럼 등장을 해서 그 비트 문화 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해준 상징적인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중 저스틴 팀버레이크와 캐리 멀리건, 짐앤 진이 불렀던 500 Miles 같은 느낌의 곡과 가스등 카페에서 주로 불려진 그런 음악이 당시 포크 음악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이 포크 음악 씬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좀 전에 엔딩 크레딧에 흘러나오던 노래의 주인공인 데이브 반 롱크입니다. 코엔 형제는 바로 이 데이브 반 롱크에게 영감을 받아서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고요. 그 롱크의 자서전인 더 메이어 오브 맥두걸 스트리트에서 많은 부분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그 행미 오 행미라는 곡은 반 롱크의 63년 발표곡이고요. 재밌는 것은 이 영화의 원제가 인사이드 루인 데이비스인데요. 반 롱크의 앨범 중에 인사이드 데이브 반 롱크라는 앨범이 있습니다. 그 앨범 표지도 영화의 스틸컷이나 포스터로 사용한 바가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그 앨범에도 까만색 고양이가 살짝 등장을 해요. 나중에 인터뷰를 봤을 때 코엔 형제는 그 사실을 몰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모르고 노란 고양이를 출연을 시켰었다. 그래서 뭔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포크 음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흔히 싱어송라이터라고 하죠. 자기가 가사도 쓰고 음악도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그 포지션을 말을 하는데 당시의 포크 음악은 기성곡을 개사하거나 편곡해서 부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루인이 그 노래를 부르고 멘트를 하다가 포크송이 다 그놈인지라 라고 말을 하죠. 당시 그런 상황들을 대변해주는 말 같은 거고요. 포크 음악의 빛을 보지 못했는데 당시의 주류 음악을 살펴보면 이해가 갈 만도 합니다. 그 영화 속 시기의 주류 음악은 재즈 씬에서는 빌 에반스와 빌리 할리데이가 있었고요. 처비 체커스의 트위스트 열풍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앨범을 낸 가수로는 레이 찰스,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는 비틀즈가 있었죠. 그래서 그 포크 음악은 가스등 카페에서나 불려질 법한 그런 노래로 등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의 포크 음악들은 밥 딜런의 음악처럼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지 못한 곡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반 롱크의 노래를 부르는 루인 데이비스의 분위기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훨씬 강했죠. 짐앤 진이 불렀던 500 Miles는 원곡보다 훨씬 캐주얼한 버전으로 편곡이 됐고요. 짐이 만들었던 미스터 플리즈 케네디 같은 노래도 굉장히 경쾌했는데 유독 루인 데이비스가 부르는 노래는 우울했어요. 어둡고. 이들이 나오는 배경은 뉴욕 그린위치 빌리지인데요. 이 그린위치 빌리지는 무명 화가나 작가, 아티스트들이 많이 모여든 명소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1910년도에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모여서 그 지역을 형성했기 때문에 관광 명소로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60년대에는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인권을 찾기 위해서 세계적인 운동을 시작한 곳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영화 말미에 보시면 가스등 카페 주인이 그런 말을 하죠.
저스틴 팀버레이크 짐과 자고 싶은 애들도 여기 종종 오곤 한다라고 말을 하죠. 당시 지역 분위기를 대화의 디테일로 표현한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루인도 그곳 그 뉴욕 그린치 빌리지에 살면서 다른 예술을 꿈꾸는 사람들처럼 노래를 하고 음악을 하면서 살고 싶었겠죠. 근데 뭔가 상황이 굉장히 비극적입니다. 자신의 전 여자친구는 자신도 모르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리고 함께 듀오로 활동을 했던 마이크는 자살을 했죠. 그리고 친구의 여자친구와 자서 지는 임신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기댈 곳 없이 소파를 전전하는 비운의 인물임에도 틀림없지만 사실 좀 염치 없고 게으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고 그 루인이라는 캐릭터를 진짜 진상이다, 내 옆에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영화 속이니까 그렇지 정말 진의 입장이었다면 저렇게 욕설을 내뱉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골프하는 교수집에 가서 염치 없이 화를 낸다거나, 그리고 유일한 친구였던 그 고양이 율리시스를 차에 두고 가버리고 나중에 뉴욕으로 돌아오면서는 차에 치였을지도 모르는 불안감에 휩싸이지만 막 그걸 확인도 못하는 소심한 인물로 나오잖아요. 영화 속에서 루인이라는 캐릭터는 정말 절망의 끝이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캐릭터의 특징은 코엔 형제가 자주 보여주는 캐릭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흔히 출구 없음 캐릭터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전 영화 바톤 핑크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는 글을 쓰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영화를 보면 저렇게 우울하다가는 죽어버리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운의 분위기가 강하고요. 파고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시골 여자 보안관이 있어요. 임신을 했는데 그 영화에서 톱밥 기계에 사람을 넣어서 죽이는 살인범이 나옵니다. 근데 그 보안관이 그래서 이걸 네가 한 거야? 라고 굉장히 차분한 어조로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로 이면성을 다루는 그런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인사이드 루인에서는 이면성을 다루기보다는 희망을 바라는 인간의 본성을 무참히 밟아버리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분위기가 강하죠. 그래서 이 영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루인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이 영화가 음악 영화인데 사실 비교해보면 루인이 음악을 하려고 하는 열망은 타 음악 영화에 비해서 강하지 않죠. 시카고를 가서 버드 그로스만 앞에서 노래를 하게 된 기회도 그 소파를 전전하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시카고의 카풀기회를 얻은 것이고, 버드 그로스만이 노래를 듣고 별로 인정해주지 않아도 그냥 인정하고 돌아와 버리죠. 뭔가 성공 궤도를 달리는 그런 음악 영화의 주인공과는 굉장히 차별화된 캐릭터인데요. 이런 루인이라는 캐릭터의 특징은 당시 포크씬의 무력함을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서 이런 무력함을 보여줬다면 이 영화가 다른 축으로 삼고 있는 것은 바로 루인의 여정인데요. 루인이 뉴욕에 있다, 시카고로 갔다,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이죠. 이 영화가 아까 수미상관 구조를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처음과 끝이 반복되는 것 같으면서도 도돌이표처럼 작용하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는 고양이가 나오려는 것도 막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길을 걷다가 포스터를 보게 되죠. 월트 디즈니의 기적 같은 여정. 거기에 고양이도 있고 동물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문구가 인상적인 포스터였는데요. 이제 고양이가 골프한 교수집에 나갔다가 다시 골프한 교수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루인도 결국 뉴욕을 떠나 시카고로 갔지만 다시 뉴욕으로 돌아온다는 비유를 고양이로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여정을 영화의 전개의 축으로 삼는 것은 코엔 형제가 이전에도 영화에서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2000년도에 오 형제의 어디 있는가라는 영화인데요. 그 인사이드 루인의 음악 감독인 티본 버넷이 그 영화에서 그 음악 감독을 했었고요. 이 영화는 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의 풍경을 컨트리 음악과 대치시켜서 보여주는 음악 영화입니다. 그리고 영화 전개가 오디세이로 상징되는 어떤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화의 주인공이 조지 클루니였어요. 조지 클루니 이름이 율리시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사이드 루인에서도 루인이 계속 시카고로 가고 다시 뉴욕으로 오게 만드는 것도 고양이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정의 주인공이나 여정을 부추기는 그 고양이의 이름을 율리시스라고 지은 것을 코엔 형제가 가지고 있는 유머러스한 캐릭터 연출이 돋보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밥 딜런 이전에 그 활동했던 데이브 반 롱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반 롱크는 새로운 포크 음악 씬의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거나 그 변화를 이끌지 못한 인물로 평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반 롱크의 인생이 잘못되었다거나 순조롭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엔 형제는 반롱크의 삶을 르윈이라는 캐릭터에 오버랩시키고는 있지만 반롱크의 자전 영화를 만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르윈이라는 새로운 캐릭터를 부여함으로써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여지를 열어놓은 셈이죠. 그래서 영화의 처음과 끝이 묘하게 반복되지만 다른 느낌을 주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의 순환 구조 때문인지 두 번째로 행미 오 행미를 부를 때는 날 매달아줘라는 가사보다는 세상 구경 잘했어라는 가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노래가 끝나고 나서 루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파트너였던 마이크 없이 그들의 앨범에 있던 페어디웨이라는 곡을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루인이 바랬던 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을 텐데요. 선언이 돼서 음악을 포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마저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았죠. 험난한 길을 골라서 걸어온 것 같은 루인이지만 험난하든 험난하진 않든 어떤 길이든 가게 만드는 것이 인생의 숙명이 아닌가라는 메시지도 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 영화는 그 스웨터를 입은 4명의 남자가 나와서 불렀던 올드 트라이앵글을 빼고는 모두 현장 녹음이 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숨소리나 작은 표정까지 다 반영이 된 것인데요. 포크 음악의 감성이라는 것이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기본적인 감정 그리고 가사를 내뱉는 그 표현이라던가 그 제스처 조그마한 부분들까지 모두 포함된 진짜의 감정이 도드라지는 음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인사이드 루이는 포크 음악의 진정성을 인생과 자연스럽게 대치시키면서 다른 음악 영화와는 조금 달랐던 창의적인 부분이 돋보였던 음악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영화를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점이나 감상 있으시면 손을 들고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하셨던 점 있으신가요? 사실 이 영화는 영화 밖의 텍스트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반롱크가 버드 그로스만을 찾아가서 노래를 불렀는데 혹시 트리오를 해볼 생각이 없는가라는 제의를 받잖아요. 아, 반롱크래. 루인이 그렇잖아요. 근데 데이브 반롱크가 실제로 그런 제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버드 그로스만은 실제 인물에서 기인한 것이고요. 알버트 그로스만이라고 시카고에 정말 유명한 포크 클럽에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이브 발롱크도 실제로 그 사람 앞에서 노래를 했는데 트리오를 할 생각이 없냐라는 제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거절했고 그때 만들어진 트리오가 바로 피터 폴 앤 메리라고 합니다. 그 피터 폴 앤 메리는 500 마일즈의 원곡 뮤지션이고요. 그래서 영화적으로 뭔가 배치가 된 캐릭터들이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오스카 아이삭을 다른 영화에서 보셨던 분들이 계신가요? 그 드라이브라는 니콜라스 랜딩 웨픈 영화에서 사실 오스카 아이삭이랑 캐리 멀리건이 부부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고 캐치를 못했는데 어디서 활동하는 뮤지션을 데려다 놓고 연기를 시켰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오스카 아이삭은 줄리어드 음대를 나왔고요. 밴드를 경험한 적이 있고 코엔 형제가 사실 캐스팅에서 꽤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음악이 되면 연기가 안 되고 연기가 되면 음악이 안 되고 그런 배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스카 아이삭이 바로 행미 오 행미를 부른 비디오를 코엔 형제에게 보내게 되고 바로 그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배우는 또 한 명이 있는데요. 바로 캐리 멀리건입니다. 캐리 멀리건의 남편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 아일랜드 밴드 먼포드 앤 선즈의 보컬이 마커스 먼포드인데요. 캐리 멀리건이 코엔 형제 영화에 너무 출연을 하고 싶어서 노래를 부른 비디오를 오스카 아이삭처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출연도 하게 됐고 자기의 남편이 마커스 먼포드는 이 영화에서 티본 버넷과 함께 공동 음악 감독으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부부가 정말 성공한 느낌이 들죠. 이 영화는 좀 영화를 둘러싸고 있는 얘기도 재밌는 것 같고요. 이 영화에 나왔던 밥 딜런의 이야기를 밥 딜런을 좋아하시거나 잘 아시는 분들도 이 영화에 빗대어서 밥 딜런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재밌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큐레이터 프로그램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CGV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른 영화들의 음성 해설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